현재 일본의 고위급 정치인이 한국에 대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계획을 내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데요. 우선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경제계를 비롯해 많은 정치인들은 정상회담을 호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위안부 사죄를 하는 등 친한파라고 알려진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 회담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 회담 목적은 미일 동맹 강화라고 하는데 조공 외교가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가 총리의 방미를 조공 외교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적대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으로 미국은 중국에 닿는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며 오키나와 등의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것이 걱정이라며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면 일본이 군사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일본 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토야마 전 총리는 스가 총리가 만찬도 거절당하고 20분 동안 햄버거 5찬을 했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하토야마 전 총리는 초면인데 조 요시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연출은 일본 외무성의 잔꾀이겠지만 스가 총리가 서툴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멋쩍어하는 모습 그 자체였다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지지했다고 하는 것도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이지 도쿄올림픽 자체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멘트가 없었으므로 여전히 도쿄올림픽이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 중 도쿄올림픽 개최가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기자의 대답도 못한 장면을 트윗에 올리면서 그것이 세계의 목소리예요 스가 총리라고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토야마 총리의 비판에 대해 일본에서조차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도 있었겠으나 사실인 측면이 있다면서 스가 총리가 앞뒤 안 가리고 너무 미국에 많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잃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일본의 중국과 경제적 디커플링, 즉 완전한 분리를 원하게 된다면 일본은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분야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스가 총리는 대만까지 언급하는 등 과도한 외교로 인해 중국과 경제교류 파탄의 우려도 생길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과도한 위험에 빠지게 한다며 스가 총리의 조공 외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25일 보궐선거에서 집권당 자민당이 완패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이는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미일 정상회담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의 취소나 연기 요구는 74%에 이르고 있고 오사카 도지사는 연일 수천 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요구하는 등 나아진 게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가 총리는 방미 회담을 통해서 백신 확보에 성공하고 도쿄올림픽 지지도 받아서 참의원 선거에도 승리하고 차기 총리가 되겠다고 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일 회담도 실패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냥 넘어갈 일본이 아닌데요. 느닷없이 미일 회담 이후에 한국에 관한 언급이 자민당 고위급 정치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네하라 노부카스 전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20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이번 미일 회담을 평가하면서도 돌연 한국 군대에 대한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베 내각 중진이기도 했으므로 자민당 자체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지나치게 강대해진 중국에 대항하는 최대 파트너는 일본임을 증명했다며 외교의 기본적인 역할은 역학관계의 유지이며 아군을 늘리고 적을 줄이는 것이 철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중 대립은 과거 미소냉전과 비교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과 독일의 관계가 유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공업화를 늦게 시작한 독일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양국의 상호 의존 관계를 고려할 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예측이 많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시장과는 다른 논리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홍콩에 대한 무리한 개입을 서슴지 않았고 무력에 의한 대만 병합도 허풍이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센카쿠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더 그 전선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다수 싱크탱크에서는 남중국해의 상황이 대만까지 가세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진단하며 미국은 태평양 패권을 위해서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단독으로만 중국 해군을 상대한다면 중국은 가볍게 일본을 제압할 것으로도 봤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자국 영토를 위협당하는 일본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조공 외교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일본, 미국의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를 더한 쿼드 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6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군사 대국이라며 일본으로서는 쿼드 플러스 알파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레드팀에 붙으려고 하는 공산화되는 독재 국가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냈습니다만
미일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대만 지지를 한 일본이 중국 보복에 대한 독박을 쓰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자 갑자기 한국을 군사 대국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쿼드 플러스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작 매우 위험해지는 것은 한국인데요. 중국은 쿼드 연합 중에 한국부터 노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드 보복 때 한국을 괴롭혀 봤더니 막상 미국은 뒷짐을 지고 제대로 돕지도 않더라는 경험도 있었고, 아무리 일본이 대만 언급 등 핵심 이익을 건드리더라도 미국에 바짝 붙어있는 일본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한국에 보복하는 걸 훨씬 선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일본 의도대로 가입 후 중국에 대한 경계 성명을 발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짐을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한국만 일방적으로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확률도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불매운동 패턴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적정한 선에서 늘 끝내왔던 반면에 한국 보복은 2017년 이후 아직까지도 한한령을 유지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현재 진행형에 있고 언제든지 더 크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툭하면 한국의 문화 공정이나 각종 논란을 만드는 것도 한국이 일종의 만만한 상대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함정은 일본이 항상 써오던 방법입니다. 2017년 사드 보복 때도 일본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 당하는 것을 뒤편에서 부추기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을 그 사이에 자신들 대신 밀어넣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이번엔 한국이 예전과는 달리 독자적 외교 노선을 펼쳐나가면서 미중 간의 적절한 외교 방어를 지속해 나가자 아예 쿼드 플러스에 한국 60만 장병을 끌어들이자면서 해당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본은 이 문제를 미국에 적극 건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쿼드 플러스 참여에 관한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일본 복수의 언론은 지난 2, 3월에 미국이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주요 인사를 만나서 한국도 쿼드의 플러스 형태로 가입하는 것을 재촉했으나 한국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이 미중 간의 박쥐 외교를 펼치고 쿼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며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하며 탈중국은 물론이고 국가의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 중국과는 멀리 떨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만, 이렇게 첨예한 시기에 일본에 말려드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도 바이든 정부가 과거 오바마 민주당의 컬러로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해서 적절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전략연구소 등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전략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평양에서 중국이 팽창되며 그것이 미국 국익과 직결된다는 판단을 하면 곧바로 일본과 함께 한국을 쿼드 플러스 등 중국 견제의 주요 멤버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인데요. 한국이 결국에는 쿼드에 가입을 하더라도 일본이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국을 대타 투입하려는 상황에는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되며 자칫 곧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곧바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 자신이 곤란해지자 한국의 60만 장병까지 언급하는 불쾌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과거와 같은 위기는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삼성전자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아 기술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씨, 화이트리스트 배제해줘서 고마워요.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대법원 전체 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의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악재가 드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기술력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종이책처럼 앞뒤로 모두 접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가 하면 화웨이에 패널을 공급 확대하며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올 것으로 기대되는 등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삼성이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은 올 하반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화웨이의 OLED 패널 주요 공급처로 선정됨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의 하반기 실적 호조와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업체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출하에서 화웨이 비중이 지난해 3%에서 올해 15%까지 무려 5배가량 급증할 거란 전망입니다. 증권사 연구원은 28일 보고서에서
화웨이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30%의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탑재할 것으로 전해졌다며 지난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으로 OLED 패널 공급화를 다변화했으나 품질 이슈를 경험해 올해는 품질이 검증된 삼성 디스플레이를 OLED 패널 메인 공급 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OLED 출하 비중도 지난해 16%에서 올해 33%까지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애플 아이폰 OLED 출하 비중 33%와 비슷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OLED 출하 비중 76%의 절반 수준입니다. 김 연구원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엔 2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예상돼 뚜렷한 상저 하고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내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 2 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산 산업장에 위치한 8.5세대 LCD 생산 라인을 단계적 가동 중단해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 구조를 QD OLED로 재편하며 LCD 출구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중소형 OLED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하는 영향입니다. 이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부문의 경쟁 우위와 시장 지배력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관련 소재, 장비, 부품업체의 수혜도 기대됩니다. 특히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 해당 모델에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의 패널이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공급 문제로 삼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출시 예정인 화웨이 스마트폰의 플래그십 모델 메이트 30 프로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이트 30과 메이트 30 프로에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화웨이 최고 사양 버전인 프로 모델에까지 패널을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화웨이의 스마트폰 P20, 메이트 20에 OLED 패널을 공급했고 올해 초 출시된 P30에도 패널을 공급했으나 프로 모델은 중국 BOE가 주요 패널 공급사였습니다. 이번에 출시될 메이트 30 프로에도 당초 BOE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급 가능 물량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판단하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품으로 대체되었다는 게 업계 추정입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10월 출시 예정인 메이트 30 프로에 BOE에서 생산하는 6.7인치 아몰레드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화웨이는 앞서 메이트 20 프로 출시 당시 화면에 초록색 빛이 새어나오는 그린 스크린 게이트로 인해 곤욕을 치른 바 있는데 당시 문제가 된 패널 공급 업체도 중국 BOE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앞서 22일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삼성 대신 BOE 패널을 탑재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기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정도 테스트는 일상적으로 하는 수준이라며 수준은 해야 하니 스마트폰 업체에 샘플을 공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의 이번 결정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점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8.6%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화웨이 메이트 30과 메이트 30 프로의 출시 예정일은 미정이며 디스플레이 공급사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줄 수 없다는 게 화웨이 코리아 측 입장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는 이번에 차기 폴더블 폰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특허가 출원됐습니다. 마치 종이책처럼 안으로도 바깥으로도 접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레츠고 디지털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허청으로부터 새로운 폴더블 폰 G 폴드의 디자인 특허를 승인받았습니다. 특히 출원서에 포함된 23개의 그림을 살펴보면 G 폴드는 총 3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는 앞으로 접고 다른 하나는 뒤로 접을 수 있어 G자 모양으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모두 접었을 때는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스마트폰의 크기이며 3개 화면을 모두 펼치면 화면이 보통 스마트폰의 약 3배 넓어집니다. 2개의 스크린만을 사용하고 싶다면 하나의 화면을 뒤로 접으면 됩니다. 이 디자인은 한 대의 단말기로 휴대폰, 태블릿, 소형 PC를 모두 사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멀티태스킹, 영화 감상에 이상적이며 모바일 게임용으로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델에는 버튼이나 카메라가 보이지 않아 제품화까지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9월 첫 폴더블 폰 출시에 이어 차기작에 대한 연구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더욱 진화된 제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의 결함을 보완했으며 9월 중 출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며 접으면 4.6형, 펼치면 7.3형이 됩니다. 접었을 때 얇은 부분이 15.5mm, 두꺼운 부분은 17mm, 벌어진 틈이 1.5mm 내외입니다. 펼쳤을 때는 두께가 6.9mm, 접히는 부분 프레임까지 포함하면 7.6mm입니다. 카메라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포함해 총 6대입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세계 최초 폴더블 폰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던 화웨이는 메이트 X의 출시 일정을 또다시 11월로 미뤘습니다. 화웨이는 지난 2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메이트 X를 6월 중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폴더블 디스플레이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출시를 9월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번 출시 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메이트 X, 구글 안드로이드를 탑재할 수 없는 상황,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X는 갤럭시 폴드와 달리 아웃폴딩 방식입니다. 접었을 때 각 6.4형, 6.6형이고 펼쳤을 때는 8형 크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삼성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